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로 치솟은 뒤 연일 최다 확진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한동안 확진자 증가폭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지금 같은 확산세 계속되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된 데는 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코로나19 유행이 이제 확산할 것이냐, 통제될 것이냐를 이제 좀 좌우하는 변수가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회적 거리 두기의 수준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동량 변화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5월과 6월에 거치면서 그 이동량이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 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럼 일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코로나19 유행이 계속 그 악화가 되었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이유가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제 좀 불리했던 부분들을 이제 보충해주면서 이제 그냥 유지가 됐었던 건데 예. 지난주에 갑자기 이제 유행의 확산을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0.99에서 1.2로 갑자기 뛰어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균형을 이루던 게 깨졌는데 이제 결국은 그 균형을 깬 것은 지금 전파력이 2배 이상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등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유행을 하면서 예. 유행의 균형이 깨졌고 더더군다나 젊은 층을 중심으로 무증상 감염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방역 당국에서 역학조사를 하기가 쉽고 초기 대응이 어려웠던 부분들이 더 유행을 키운 상황이라서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관리를 해야지만 다시 유행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델타 변이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차후에 좀 다시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지금 같은 확산세를 좀 꺾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모레부터 2주 동안 4단계로 격상을 하겠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 판단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도 1, 2, 3차 대유행이 있을 때 감염 전문가들이 좀 2주나 3주 정도 셧다운에 준한 굉장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예. 그 근거가 뭐냐면 이 바이러스라는 게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확진자한테 이제 확진이 된 이후에 보통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기간은 그 증상이 나타나기 전 한 이틀 전부터 증상이 생기고 난 후 일주일 정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확진자가 한 명이 딱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너무너무 강력해서 지금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확진자 한 명이 5명 이상을 감염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확진자 한 명이 1명, 2명 이외에 더 만나질 않으면 이 감염이 유지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한테 가야 생존을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강력하게 돼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가지 못하고 소멸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유행이 대규모로 퍼졌다는 얘기는 국내에 바이러스의 그런 농도들 그 수량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인데 2주 정도만 가장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런 서로 간의 관계를 이제 최소화하면서 억제를 하게 되면 우리 국내에 있는 바이러스 총량이 딱 떨어지게 됩니다. 뚝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그만큼 코로나19를 통제하기가 쉬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작동하기만 한다 그러면 2주 정도의 기간만 가지고도 이 바이러스의 최대한 그런 농도들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낮추고 이제 보다 더 통제가 용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유행이 이제 좀 억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 듣다 보니까 이제 더더욱 이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개인들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4단계가 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텐데 그 것들 중에서도 이 부분은 진짜 더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은 이제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 변이 이전의 바이러스의 재생산 지수가 한 3 정도, 그러니까 한 명이 3명 정도를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전파력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지역사회에 유행하고 있는 델타 변이는 5에서 8 정도, 확진자 한 명이 5명에서 8명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6시 이전에는 4명 정도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고 6시 이후엔 2명 모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예. 이 확진자 한 명이 8명 이렇게 감염시킬 수 있지만 낮 동안에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대면 접촉,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 사람들을 만나도 위험성이 떨어지고 결국 6시 이후에 사적 모임에서는 그런 방역 수칙을 준수할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또 술이나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면 더 어려워지는데
2명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 사실 한 명이 한 명 이외에 그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전파가 이루어지질 않게 되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 2주 동안은 지금 바이러스의 농도를 우리 지역사회에서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기본 조건들을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집단으로 모이는 것들을 최소화하고 시간대별로 이런 모임 그 인원수를 제한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숙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인원 제한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4차 대유행에 대한 부분을 들여다봤을 때 젊은 층에서의 확산이 심각하고 이제 최근 들어서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좀 젊은 층에 대한 접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일단 방역 당국의 판단은 예정대로 8월 중순 이후에 시행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결정은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백신 접종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델타 변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인 거는 맞습니다만 젊은 층에게 당장 접종을 시작해서 20, 30대를 먼저 놓는다고 해서 지역사회 유행이 바로 사그라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의 목표는 원래 이제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 최소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나 기저질환자 같이 걸렸을 때 중증 환자로 진행하거나 사망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접종을 해서 어떻게든 간에 생명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1차적인 목표고요. 예. 2차적으로는 전 국민 접종을 통해서 그 집단 면역을 형성을 해서 이제 유행을 통제하겠다라는 건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위험성이 있는 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먼저 접종을 하고 대신에 20, 30대들은 접종에 의해서 통제되기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 그 이동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통제를 하면서 시간을 벌어서 결국은 20, 30대까지 접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벌겠다라는 이중의 전략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첫 질문을 지금 확산세에 대한 원인을 여쭤봤었는데 그 원인으로 델타 변이를 지목해 주셨어요. 지금 이제 여러 이제 국민들 중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델타 변이를 의심해 보면 좋다라는 기준에 있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델타 변이가 어떤 뭐 증상으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까지 이제 뭐 인도나 이렇게 델타 변이가 좀 그 유행을 했던 나라들에서 뭐 이런 정도의 그런 그 트렌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은 나온 게 있는데 이 바이러스의 변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바이러스가 스스로 생존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서 이제 변이가 생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이러스는 스스로 생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들어와서 감염을 시켜야지만 그 안에서 증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파력이 높아지는 부분이 무조건 자신의 생존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감염시켰는데 그 숙주인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바이러스도 같이 죽기 때문에 그 치명률을 높이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그래서 바이러스는 변이가 되면 될수록 전파력은 높아지지만 치명률은 대부분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굳이 침습적인 감염을 시킬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한 당시에 그런 그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주증상이 발열이었거든요. 발열이라는 거는 침습적인 감염이 일어났을 때 생깁니다. 그리고 뭐 후각사실, 미각소실 이건 뭐냐면 신경까지 침투해서 신경세포를 마비시켰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인도나 이런 지역에서 델타 변이들을 보면 뭐 콧물, 기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바이러스가 비강에 들어오자마자 만나는 데가 이제 코에 있는 점막에 있는 세포 아닙니까? 그냥 거기 바로 감염시키는 겁니다.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럼 콧물이 나는 거고요. 구강에 들어와서 그냥 인후에 들어가고 감염을 시키는 겁니다. 그냥 인후통이 나타나거든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호흡기 감기 바이러스랑 거의 똑같은 그런 얕은 곳에서 감염을 일으키고 생존을 하고 바로 다른 사람한테 전파시키는, 그러니까 전파력이 더 높아지는 거죠. 가까운 데서 감염이 되니까 많은 바이러스 배출이 일어나니까 이런 식의 바이러스의 생존 전략 중에 하나로서 감기 비슷하게 점점 독성이 약해지는 그런 트렌드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옛날에는 열 안 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감기 증상 정도만 생기고 또 무증상인 사람들도 워낙에 많기 때문에 위험금에 노출됐거나 위험 장소를 방문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진단 검사나 이런 걸 시행하지 않으면 찾아내기 어려운 그런 그 방역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스로도 좀 감기 증상이나 몸이 평소랑 다르다 하면 또 바로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코로나19를 대응을 하면서 빠른 검사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빠른 대응으로 이제 대응을 해왔는데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 확인하는데 보면 최소 3, 4일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 앞으로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그 바이러스 전체의 전장 유전자 분석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질병청이나 권역센터에서 그 일일이 다 보는데 보통 한 3일 이상이 걸립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걸 조금 이제 그 좋은 시약이 마련돼서 PCR 검사를 하게 되면 그 이제 하루 이틀 이내로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이미 알파, 베타, 감마까지는 이런 PCR 세팅이 돼 있는데 델타는 아직 그게 되지를 않아서 뭐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이제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예. 질병관리청에서 그건 노력을 해서 아마 시간 단축은 앞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예.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부스터샷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보면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나라마다 그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좀 다르게 판단하는 것 같더라고요. 필요성 면에서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나라마다 그 접종한 백신들도 좀 다르고 그 이제 판단하는 그런 뭐 기준들도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2차까지 접종하고 뭐 6개월이 지난 사람들도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화이자사에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연구를 해본 거죠. 그래서 2차까지 접종하고 이후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부스터샷을 해봤더니 뭐 항체 형성이 5배에서 10배 정도 되고 이렇게 항체가 충분히 많이 생겼을 때 델타 변이에 더 그 방어가 용이하니까 이런 걸 갖다 긴급 승인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예. 이제 바로 이제 CDC랑 FDA 미국의 CDC FDA에서 아직까지는 2차까지 접종 완료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라는 근거가 부족하니까 근거를 만든 다음에 나중에 고민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지금 델타 변이만 해도 어느 정도 그 기존 백신의 효과를 좀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예. 또 이 변이는 결국은 또 다른 변이들이 계속 나오고 백신의 필요를 하게 될 거거든요. 예. 그리고 기존에 접종했던 항체는 결국 그 역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 당연히 부스터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스터샷은 결국은 필요하게 될 건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이제 그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제 이미 개발되어 있는 백신을 그냥 한 번 더 놔서 기존 항체만 올리면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새롭게 나타나는 변이에 충분히 더 잘 효과적인 백신을 새로 개발을 해서 그 백신으로 부스터샷을 할 거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 건데 대부분 전문가들은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의 그 접종 양상을 봐가면서 새로운 변이에 대응하는 부스터샷을 하는 게 어떨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진단검사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면 이제 4차 대유행이 오면서 의료 역량이 좀 버텨줄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생기는 것 같은데 당장 몰린 검사자 때문에 일부 보건소에서 검사가 일시 중단이 되기도 하고 또 일부 검사소에서는 검체 채취용 키트가 동나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이대로 괜찮을까요? 지금 국내의 뭐 검사 키트 생산이나 검사를 할 수 있는 역량 자체는 사실은 뭐 별로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고요. 이제 문제는 그런 검사는 할 수 있는 뭐 키트나 이런 것들은 뭐 일시적으로 이제 그 지역에 잠깐 수급이 불량했던 거지 뭐 전체적으로는 괜찮은데 네. 검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럼 이제 의료진들이 있어야지 그걸 검체를 채취를 해서 이제 그 키트에 담아가지고 검사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그런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이제 여름이 오면서 이제 그 더운 상황에서 이제 효율도 떨어지게 되고 또 금방 빨리 지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검사를 하는 속도 역시도 또 늦어질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향후에 이제 이 유행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유행을 최대한 빨리 통제를 해서 그런 검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이제 안 만드는 거겠지만 앞으로 어쩔 수 없다라 그러면 그런 검사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을 이제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해서 교대를 할 수 있게 해줘야지만 검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경상 부족에 대한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당장 지난 3차 대유행 때는 좀 병상이 부족해지는 일도 있었어서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은 지금 60세 이상 어르신들 접종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중환자 발생이나 사망자 숫자가 좀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치명률 자체가 굉장히 낮은데요,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규모 환자 발생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런 중증 환자를 보는 병상들의 그런 의료 시스템 부하가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4차 대유행은 이 30대 이런 젊은 층 중심으로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생활치료센터와 같이 뭐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격리를 하면서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들이 이제 좀 부족한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결국은 생활치료센터는 뭐 치료적인 역할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라 그러면 뭐 자택격리를 하면서 이제 경과를 봐야 되는 상황들이 보여질 것 같고요. 예.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의료진과의 소통이 잘 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세팅들을 뭐 이렇게 뭐 화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거나 뭐 이런 예. 좀 그런 조치들을 미리미리 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저희 앞서 의료 인력 확보 이야기도 했었는데 뭐 인력 자체도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의료 인력 그리고 또 함께하는 행정 인력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쌓였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지금 방역 인력 자체가 뭐 부족한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예. 이제 그 방역 인력뿐만 아니라 이제 이 역학조사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사실 보조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뭐 이미 뭐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런 보조 인력들을 이제 그런 충분히 공급하도록 뭐 이런 지시를 하신 바가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어찌 보면 그 역학조사 역량을 최대화시키고 이제 적은 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보조 인력들과 또 그다음 가끔 보면 이제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세팅들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지역에 그 갑자기 검사 인원이 늘어났을 때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좀 갖추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시스템 마련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